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는 보고서가 궁금하시다는 질문이 나왔죠? 요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는에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가 나왔고요. 페이지 수는 134페이지로 매우 많습니다. 요거를 다 보여드리기 힘들고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 드릴 것만 해서 그래프 중심으로 한번 쭉 볼게요. 14페이지를 보시면은 취업자 수 증감 및 명목 임금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취업자 수 증감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목 임금 상승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금 보시면 명목 임금이 2%대를 나타내고 있죠. 명목 임금은 2%대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물가 2월 기준으로 3.1%죠. 즉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임금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상승률이란 소리다. 이것을 토대로 뭐라 그래요? 실질 임금 감소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잡히다가 올라가다 잡히다 또 올라가다 이런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이라는 건 뭐예요? 물가라는 건 실물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실물 가치는 왜 계속 올라갈까요? 실질적으로는 실물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만큼 실물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는 화폐가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이죠. 화폐가 공급이 많이 된다는 것, 즉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긴축을 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줄여야 되죠. 그래서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우리나라 긴축 안 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선 긴축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자꾸 긴축을 못하게 막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긴축 중이 아니다. 요거는요, 기사를 하나 보실게요. 자, 통화량이 8개월째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예금금리를 내려버리니까 예적금에서 4조 빠져가지고 시중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광의통화가 늘어나고 있다. 돈을 풀고 있죠.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긴축을 안 하고 돈을 풀고 있으니까 물가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중물가가 오래 갈 것이다. 왜? 우리나라 왜 지금 돈을 풀고 있을까요? 1번, 돈이 많아서? 아니죠. 돈 없어요. 정부가 돈이 없습니다. 2번, 경기 침체가 올까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자꾸 돈을, 긴축을 세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드렸어요. 암에 걸렸으면 수술을 해야지. 암에 걸렸는데 홍삼 이런 거 계속 먹으면서 버티면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한다. 건강은 해지더라도 암이 낫는 건 아니다. 이런 상황인 거고, 여기서 지금 뭐 전세가는 계속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자,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매매가격 전망을 보면요, 매매가격 전망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가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세가 계속 올라간다고 부추기고 있지만 전세가격 전망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허그가 위험해지니까 전세가격 전망도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25페이지 가보시면 민간 소비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소비는 줄고 있다는 소리예요. 증감률이 줄고 있어서 아직은 증가하고 있는 거다.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화폐 가치가 3.1% 떨어졌는데 소비가 1% 증가했어요. 이거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당연히 마이너스다. 소비는 지금 줄고 있는 거다. 소비가 줄고 있으면 돈이 그만큼 돌지 않는다는 소리죠. 돈이 안 돈다는 소리는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특히 이 상황에서 지금 건설 투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건설 투자가 언제 늘었어요? 특례보금자리론 풀고 늘었다가 지금 딱 특례보금자리론 끝내버리니까 바로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가 되더라. 그러니까 13대책 플러스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이 다 건설사 살리기 정책이었는데, 그러니까 또 된다 싶어가지고 우르르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유동성 줄여버리고 하니까 바로 폭망한다. 이 이후에 3분기 말에 뭐 나왔어요? 9.16대책 나왔죠. 9.16대책 공급 없는 공급정책 나오니까 바로 건설시장도 무너지는 거다. 그리고 내수경기 침체에 대한 또 하나의 지표를 하나 보시면요. 자, 일평균 수출 증감률과 수입 증감률을 보시면요. 수출 증감률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무역 흑자가 나고 있는데 수입 증감률이 지금 마이너스 대에서 맴돌고 있죠. 즉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수입이 뭐예요? 외국에서 사오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사오는 게 계속 점점 줄어들고 있다. 왜? 외국에서 사와가지고 이것을 내수로 돌리는 게 수입이고,
그 다음에 수출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외국에다 파는 게 수출이죠. 즉 외국에다 갖다 파는 거, 외국 경기는 괜찮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내수 경기는 계속 침체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도 막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 많이 늘렸다, 고용 늘렸고 경제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보세요. 고용률이 쭉쭉 올라가고 실업률이 쭉쭉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고용 보시면 여성 고용률이 늘어났다. 즉 남성 고용률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고용률로 따지면. 그래서 지금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게 20대하고 40대 남성이에요. 그리고 60세 이상 고용률. 60세 이상 고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최저시급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매우 최저시급을 주더라도 매우 단기. 그래서 뭐 하루에 딱 피크 시간 3시간만 일하고 이런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이대와 성별이 40대 남성이 보통 그래요. 그 나이대가 보통 경제활동의 피크 시기이고, 가정도 보통 이제 뭐 맞벌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벌이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정서상 보통 남성들이 돈을 벌죠. 그러니까 40대 남성들의 가지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고 60대 노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근데 60대 노인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일반적 편견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박봉을 주더라도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 하는 게 뭐 아파트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여성분들 보통 청소 이런 거 많이 하시고 식당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소득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데 소득 상승률은 계속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목 임금 상승률도 떨어지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도 어느 정도 잡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질 임금이 22년 2분기 때부터 계속 마이너스를 찍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한 가지 위기 지표가 하나 나오는 게 회사채 금리 및 신용 스프레드. 그래서 이 신용 스프레드가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디레버리징 되면서 신용 스프레드도 같이 감소하고 있었는데, 물론 회사채 쪽이지만 레고랜드 터지고 막 단기 자금 끌어오고 막 새마을금고 터지고 막 그러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확 높아졌고, 이때 막 자기부채도 늘렸었죠. 그 다음에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은행의 여수신 금리가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이유가 저렇게 채권 시장이 위험하니까 억지로 누르고 있는 거고, 가계대출 쪽으로 더 많이 눌러줬죠. 이거 말씀드리지만요, 이때 기준금리 3.0이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 3.5죠. 기준금리가 3.5인데 그 수신금리가 3.5에 가까워요. 은행들 뭐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이 옆에 보시면은 뭐 그래도 뭐 주가 변동이 뭐 미국도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쭉쭉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 보유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도 빠지던 것들이 다시 조금씩 흘러들어오고 있기 때문이고, 왜 다시 흘러들어올까요? 분명히 2023년 말에는 외국인들은 돈 많이 빼고 있었죠. 근데 왜 24년 돼서 갑자기 들어올까요? 미국 금리 인하 전망이 늦어지니까. 그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기준금리 내리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구나. 이런 느낌인 거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오기 좋은 거고, 너는 맨날 위기만 경고하는데 우리나라가 위기가 아니고 외국인들이 살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거 보시면은 차익 거래 유인,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익 거래 유인이 뭐예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차익 들어올 유인 요소가 거의 없으니까 돈이 우리나라로 안 들어오고 어디로 가요? 중국에서 빠진 돈이? 일본으로 가잖아요. 일본 증시가 왜 호황이겠어요? 중국에서 빠진 돈이 일본으로 가서 그래요. 우리나라로 많이 안 오고.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 이야기도 뭐 되게 빨리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미국 정책금리 인하 기대를 보면요, 3월 인하 확률 보시면 2월부터 뚝 떨어졌죠. 그리고 6월 인하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지금 멈춘 상황이죠. 그 다음에 또 떨어지겠죠. 미국 금리, 정책금리 인하가 6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 지금 3월 다음에 6월이 생각을 하고 6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긴축을 지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긴축하는 척, 한국은행은 긴축을 하지만 뒤로 돈을 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 동향 및 주요 특징 및 여건평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연결적들 왜 위험하다고 하냐. 아까 그래프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가계대출 증감을 보시면 기타 대출은 다 빠지고 있어요. 주담대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3월부터죠. 근데 주담대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이 늘어난 주담대, 작년 주담대도 보면 3분의 2가 정책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축소하고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디레버리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붕괴되는 거 막으려고 정책 대출을 냅다 때려가지고 디레버리징을 안 되게 막은 게 요 그래프에서 드러나고 있다. 2021년 말부터 기타 대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주담대도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디레버리징 상황이 왔는데 요거를 억지로 띄운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현실이다. 정부에서 억지로 지금 부동산 시장 살리기 위해서 디레버리징을 막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전세가 계속 올라간다고 부추기고 있지만, 자,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는 전세가격 추이 보시면 변동폭이 0보다 낮습니다. 올라가는 것 위주로 기사를 띄워서 그런 거지. 그럼 언제부터 그게 영향을 받아요? 집값 올라갈 때부터. 그러니까 집값이랑 전세값은 원래 같은 방향을 가요. 전세가 뒤늦게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금방 올라갈 것이다. 뭐 미국 아파트 가격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뜨는데, 미국 가격 추이 보시면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상업용 부동산도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도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집값이 빠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맨날 바닥 찍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따른 특히 위험한 상업용 부동산 보시면 공실률이 쭉쭉 늘어나고 있고, 공실률이 지금 12%대에서 16%대까지 늘어났고 만기 도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 내린다고 해서 안심할 때가 아닌 게요. MLF 수신 규모 및 자산운용사 콜론 비중. 그래서 콜론 비중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콜론이 뭐냐? 단기 자금이에요. 근데 단기 자금 비중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즉 예전에는 장기 자금 비중이 많으면요, 지금 채권을 발행을 해요. 3년이나 5년 뒤에 나오죠. 당장 유동성 위기가 안 닥친다면 단기 자금 비중이 높아지면은 지금은 넘겼지만 좀 있으면 또 갚아야 되고, 그럼 또 그때 유동성 마련해야 되고,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소리예요. 언제부터 단기자금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물론 코로나 때부터. 그리고 레고랜드 때 팍 치게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계속 단기자금이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그리고 자, 미 연준의 정책금리 기대 변화도 보시면은 어떻게 되고 있다? 23년 11월 1일까지만 해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12월에 세 차례 인하를 예상하니까 여기까지 갑자기 더 빨리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확 늘어났는데 이번에 CPI 보고서 확 다시 올라갔죠. 12월에 했던 거는 이제 거의 잊고 복귀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자, 주택 거래량 및 가격. 근데 가격 상승률이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죠. PF 대출 잔액 및 연체율을 봐봐라. 특히 은행도 은행이지만 비은행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리고 늘었는데 연체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괜히 PF 경고하는 게 아니고 괜히 4월 위기 경고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앞뒤 다 떼고 이야기하면은 그렇죠. 하는 보고서 보면 어때요 지금? 부동산 쪽의 위기는 계속 커져가고 있고 사람들의 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미국의 금리 인하는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은 들어오고 있지만 차익거래 유의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가계대출은 주담대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매매가격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다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 붕괴를 얘기하고 있고 경제가 굉장히 위기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뭔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냐. 저번보다 점점 더 위험해진다는 걸 계속 하는 데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만 생각해 보시면 어떻다? 미국보다 금리 인하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경기가 좋아요. 우리나라는 경기가 안 좋죠. 미국은 금리 인하 하려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갑자기 부동산 PF나 이런 거 터져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값 올라가고 자산시장에 투자해야 되고 이런 식이냐. 많으니까 다 보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봤는데 직접 봐라. 하늘에서 하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